안녕하세요. 인문학자 김경직입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고 동시에 걱정도 많지요.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돌아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예전엔 좀 나았지 지금 낳아서 기를 하면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아이들 제 아이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를 기다리긴 하면서도 강요를 못하는 게 물론 그 친구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나라에서 아이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부모는 그 아이로 인해서 정말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부모가 아이로 인해서 행복한 거는 필연이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20대, 40대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4살에서 7살이 끝이랍니다. 다시는 황금기가 돌아오지도 않고요. 3살까지는 인지 이해 능력, 판단력이 별로 없으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인지 이해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약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 4살부터 7살 때까지 별 큰 고민 없이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지요. 이른바 입시전쟁입니다. 고등학교 수험생이 아닌데 무슨 입시전쟁이냐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은 일단 한번 도태되면 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갑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역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게다가 참 잔인하지요.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인지 이해 능력 그리고 약간의 끈기 농담삼아 그러지요. 거기에 할아버지 재력과 아빠의 적당한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거의 다 없으시죠? 할아버지 재력? 글쎄요. 아빠의 적당한 무관심? 과도한 무관심까지 포함해서는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거의 유일한 게 엄마의 정보력이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정보라고 하는 것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만고만한 상태라서 큰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입시 레이스에 매달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철저하게 고학력 엘리트 카르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졸업해서 첫 직장, 직종, 직업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게 우리의 20세기 삶이지요. 역전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 얻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서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매달리겠죠. 만약에 우리가 상속세 걱정할 정도가 되면 굳이 그렇게 교육에 매달리지 않아도 아이의 안정된 삶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달리 대안이 없잖아요. 게다가 교육은 할부예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전부 다 합치면 뭐 수억이 든다는데 그걸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포기할 겁니다. 매달 나눠서 내요. 학원비 포함해서 다. 게다가 이게 약간의 그 보험과 같아서요. 이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소멸형 보험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요. 달리 대안도 없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인풋은 있지요. 그러니 그냥 가는 거지요. 지금 아이들 대학 가는 거 걱정은 안 해요. 사실은. 공부 거의 안 해도 대학 가요. 고등학교 3년을 출근을 하시고, 제가 등교라고 안 했습니다. 등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고요. 3년을 출근하시고 저 맨 뒷자리쯤에서 3년을 숙박을 해도 대학은 갑니다. 서울 상대는 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약간 상당히 먼 대학입니다. 공부 웬만큼 하면 서울 약대도 가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입니다. 아이들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학교를 서울 약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지방의 국립대 포함해서. 그거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3등급에서 5등급 요 사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부모도 원하고 아이도 원하는 그런 대학, 아이들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서울 지하철 2호선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원서라도 써보려고 하면 최소한 2등급은 돼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이려면요. 맥시멈이 11%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한 반에 30명이라고 했을 때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3명, 3등까지란 뜻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대학에 다 합격했다 치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원하는 직업,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래 봐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 여기서 뭐는 빠지냐면 정년 보장 기간은 빠집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교사, 공기업 이런 쪽에 젊은 친구들이 몰리는 거죠. 좀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 평생 바라는 바가 고작 해야 안정적인 삶이다? 좀 슬프지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른바 그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이 얼마일까요? 대략 40%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2015년에 서울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좋은 일자리는 뭐 둘째치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비율이 28%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꽤 높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통계 함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졸업하는 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 통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졸업 후 1년까지 기간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비율이 6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될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해도 대학 4학년 여름방학이면 거의 대기업 뭐 이런 데 다 학교를 찾아와서 리크루트 다 하고 그리고 뭐 원서 내면 합격 여부 결정해주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지금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3등급의 11%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40%를 합치면 4.4%입니다. 아이들이 3년의 짧은 인생의 황금기를 마치고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걸어놓은, 뭐 공부가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재밌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재미없는 공부를 할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만 해요. 그러다 죽기도 해요. 그렇게 내 인생 다 걸었는데 고작 4.4%만 그렇게 원하는 안정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화의 오류 빠질 수 있는 염려는 있습니다. 굳이 뭐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하는 것 말고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어떤 길을 찾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그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울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가보죠. 그 4.4%를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다 누릴 수 있느냐? 천만에요. 1%는 항시 별도로 빼놔야 돼요. 늘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학교는 있지요.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있을 때 경기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600명 정도 되는데 한 45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고 그 가운데 공부를 하지 않은, 공부를 조금 못한 150명 정도가 연고대를 가고 나머지 50명은 대학보다는 학과를 선택해서 흩어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학교가 서울에 5대 공립, 5대 사립해서 한 대략 10개가 있었고 각 지방에 무슨 뭐 부산 같으면 경남고등학교,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서울대 신입생의 5분의 4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1%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제는 입시가 평준화됐으니까 그 1%는 특목고입니다. 근데 이 특목고가 좀 다른 게 예전에는 가난한 집 소장농집 아들도 운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인지 이해력이 좀 트이고 본인이 성취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경기중학교도 가고 경기고등학교도 가고 그렇게 서울대도 가고 그리고 무슨 뭐 판사도 되고 그런 일이 가능했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불렀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특목고는 어떠냐면 뭐 주변에 둘러보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목고를 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특목고를 보낼 수 있는 전문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비도 비싸요. 거의 뭐 대학 등록금 거의 뭐 버금갑니다. 그러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특목고 갈 생각 아예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지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특목고도 필요하고 로스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유한 사람들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로스쿨 졸업하려면 억대 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특목고를 만들 때든지 로스쿨 의전원을 만들 때든지 어떤 합의가 있었어야 되느냐면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당신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장학기금을 마련해뒀으니까 니네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 그런 자격만 있으면 우리는 다 받아주겠어. 그랬어야 되는 거죠. 로스쿨 신청하는 대학에 가장 먼저 요구할 게 그 장학제도를 마련했느냐 안 했느냐, 몇 퍼센트를 했느냐,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었죠. 왜요? 지금 당장 내 아이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몇 억이 들든 당장 내일은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내가 한참 커서 내 아이가 성장할 때쯤 되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설령 내 아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최소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의무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1%를 지금은 특목고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3.4% 남지요. 그거 우리가 다 누리냐? 못 누립니다. 다시 1%를 빼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광역 대도시에 이른바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강남 8학군, 서울의 목동, 인천의 연수, 수원 영통, 대전 대덕, 부산 수성, 대구 해운대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서 학원을 다니거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 1%를 가져갑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른바 인류대학 신입생들의 지역 분포도를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서울교대,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집안이 어렵고 머리는 좋은데 그러면 이대 못 가고 교대 갔습니다. 지금은 교대 갈 실력이 못 되면 이대 갑니다. 서울교대 신입생의 28%가 강남 3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계곡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남아요, 이제? 2.4% 남았잖아요. 그것도 다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 수시 입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시 입학 제도가 왜 생겼는지 좀 잠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당국에서 우리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에요. 20세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교육당국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워낙 철옹성 같아요. 이거 손을 못 대요. 무슨 농담도 하냐면 메시아가 재림해도 이건 손 못 대요. 사지선다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는 동의 못 하잖아요. 사회적 신뢰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런 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방식을 통해서 내 이익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양극화되는 수시가 생긴 건 그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못하니까 그럼 각 대학이 네가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맞게 뽑으세요. 그래서 수리적인 능력, 논리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사회봉사 능력, 거기에 지역 안배까지 이렇게 깔아서 단 정원의 15%를 넘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수시 입학 제도를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논술 시험에 의해서 그 당락이 결정되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2호선 대학 그 수시 경쟁률은 대략 30대 1입니다. 그런데 그 수시 경쟁에 요즘 이제 물론 15% 벽이 깨져서 이미 50%를 넘었고 그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뽑는 데가 한 70에서 80%까지 뽑아요. 수시로. 대학에서 왜 수시 입학 그 정원을 늘린지 아세요? 수시 입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수시 입학
합격자 분포를 보면 대략 70%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2%예요. 특목고, 그 다음에 교육특구.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떤 윤택함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학에 와서 뭐 왜 장학금 안 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뭐 기부금도 내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운영할 때 교육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또 다른 학교에 더 나은 자원을 안 뺏기려면 우리도 똑같이 미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명문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수시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2%가 수시 입학의 70%를 가져가면 이제 남은 건 얼마 남아요? 대략 1.7 플러스 마이너스 0.25%입니다. 맥시멈이 2%고 미니멈이 1.5%입니다. 거기가 거기에요. 무려 16년의 레이스입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세요? 제가 시작을 이렇게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닥을 보면 더 이상 미련을 안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미련 안 갖고 포기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대안을 찾아야죠. 이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21세기에 태어났죠. 부모님들은 20세기에 태어났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태어난 부모와 교사,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과 학생, 이건 그냥 고정된 상수예요. 바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방식으로 가르치고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배워온 방식이 20세기 방식이어서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을 못 찾으면 그냥 기존의 방식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20세기는 그럼 어떤 시대였을까? 20세기는 사회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패스트 무빙 사회였다고 그래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속도와 효율의 시대입니다. 20세기 전반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반부는 전 세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지 도덕적인지 창의적인지 이런 거 안 따져요. 누구 무기가 우수한지, 누가 총을 먼저 뽑을지, 누가 상대의 정보를 훔쳐서라도 작전에 성공할지 오로지 속도와 효율입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미루고 유보했던 가치를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산업화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는 19세기 산업화와 좀 다른 게 19세기 산업화는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그 혜택을 상대적으로 우월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산업화를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제국주의를 형성할 수 있었던 20세기 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이 누구 거냐는 둘째치고 현지에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남으면 다른 나라에 파는 그런 방식의 산업화입니다. 인풋은 제일 작게 아웃풋은 제일 크게. 결국 산업화를 관통하는 패러다임도 속도와 효율입니다. 대한민국은 1963년도에 개인 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OECD에 가입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하고 아마 앞으로도 후무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내 평생 자가용이 우리 집에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각 집에 마이카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배고픔을 걱정하다가 이제 거의 모든 문명의 혜택을 첨단적으로 누리는 이 변화가 한 사람의 일생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지요. 자본도 없어요. 자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 그 사람의 노동력을 높여줬고 그것을 이끌어줬던 그 욕망과 더불어서 그 가장 큰 원동력이 교육이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교육에 의해서 성장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 별거 아니에요.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백년대계라고 쓰고 백년하청이라고 읽지요. 교육은 엄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배양해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속도와 효율의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교육 방식으로 노동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이 왜 생기겠어요? 우리라고 무슨 교육 철학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당장 써먹어야 되는 거는 머릿속에 뭐가 들고 있어야 되고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서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교육을 받은 게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국어는 모국어니까 그렇다 치고 수학은 참 어렵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 돈, 에너지 투입해서 수학의 점수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배울 때, 미분과 적분을 배울 때, 지수와 로그를 배울 때 왜 수학에서 그런 개념이 생겨났는지, 언제, 누가, 그리고 그게 생겨나서 수학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그게 다른 자연과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분과 적분이 적용된 사례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미분적 사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 적분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배운 적 있으세요? 그냥 다짜고짜 미분 계산하는 법, 적분 계산하는 법, 로그 계산하는 법 배우고 기울기를 구해라, 면적을 구해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합니다. 학교에서 하고 학원 가서 하고 과외할 때 하고 문제집 풀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제 또 풀고 기출문제 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쟁, 그런 방식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이 반년 후에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모아서 투자를 하지요. 그게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50% 미만의 확률이면 선뜻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어떠냐면요. 무려 16년을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려 16년을 12년을 대학까지 포함하면 16년을 정말 무자비하게 투자하고 몰아붙여서 기껏 확률이 2%다.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게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럼 대안은 뭐가 있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도와 효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그 값을 호되게 치렀어요. 그게 1997년 체제입니다.
단순히 외환 관리를 잘못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은 이 속도와 효율의 어떤 프레임에서 종말을 구했거든요. 그 변화의 상징적인 조짐이 뭐였냐면 하나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해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몰락이었습니다. 애플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스티브 잡스의 몰락이었죠. 우리는 늘 속도와 효율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별 관심도 없었고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그야말로 원샷 원킬 된 것이 그게 바로 IMF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라든지 이런 청년 실업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거 97년 체제의 부산물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전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구동되는 방식이 20세기 속도와 효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창조, 혁신, 융합의 시대입니다. 저는 20세기를 압축할 수 있는 아이콘, ICBM이라고 꼽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무기 경쟁을 해요. 무기 경쟁은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지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무기 개발을 해요. 돈 엄청 들어가요. 상대방 무기보다 우월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 무기보다 월등한 무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물,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무기를 개발하죠. 그렇게 무한 경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하나만 딱 쥐고 있으면 더 이상 이 무모한 시속 게임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게 뭘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 너 니네 마음대로 무기 만들어. 그런데 네가 우리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나도 너네 집 가만히 안 둬. 왜? 나한테 ICBM이 있어. 그래서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도 키를 쓰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ICBM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ICBM은 그런 점에서 봤으면 효율에서 최고죠. 이 무기 경쟁의 무한소부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어떤 물질로 만들었는지, 형태가 어떤지 눈으로 보이고, 그런데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 그것 또한 ICBM입니다. 그런데 21세기 ICBM은 달라요. I는 IoT입니다. C는 클라우드고요. B는 빅데이터입니다. M은 모바일입니다. 이때 말하는 모바일은 이런 도구, 기구, 디바이스가 아니라 모바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입니다.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입니다. 21세기 ICBM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런 형태가 없어요. 비물질적이고, 즉 비진료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를 20세기 ICBM의 방식에 맞춰서 키울 건지 아니면
21세기 ICBM의 방식에 맞춰서 키울 건지, 이게 무슨 뭐 컴퓨터 교육을 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아이콘을 보면 스티브 잡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스티브 잡스는 엄친아도 아니고요, 금수저도 아니에요. 오리건주에 있는 리드 대학을 1학년 다니다가 때려쳐요. 그리고 아타리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다 맘에 안 맞아. 퇴사하고 뭐 히말라야 이런 등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그 회사에 들어왔다가 퇴사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을 부분으로 쪼개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 없이 전체를 한꺼번에 탁 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옳았든 글렀든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이지요. 근데 아까 20세기 속도와 더불어서 효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5년 선배, 동네 선배이기도 하고 아타리에서 만난 선배이기도 해요.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를 만나요. 그래서 워즈니악은 기술적인 측면을 커버를 해줘요. 이 둘이 결합한 거예요. 그게 PC입니다. IBM은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어떤 사무기기 이런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는 내 책상, 누구나에게도 책상 위에 자기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면 된다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떼돈 벌었죠. 그게 애플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쫓겨나요. 나이 30에 10년도 안 돼서 회사 자꾸 커지니까 이제 최고 경영자를 영입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회에서 퇴사를 명령하는 거죠.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계속 잡스의 직관이 계속해서 성공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할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 회사가 적자가 계속 쌓이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잡스가 하자는 것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너 나가세요. 그래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게 속도와 효율의 종말에서 온 20세기 후반의 스티브 잡스의 몰락이었던 겁니다. 퇴사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넥스트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있었고 투자한 픽사가 있었어요. 넥스트는 큰 돈은 벌지는 않았지만 픽사에서 큰 돈 벌죠. 픽사는 애니메이션 하는 데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하드웨어 이런 장사 좀 그만하고 우리 애니메이션 만듭시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달리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뛰어난 감독이 있었어요. 레스터라고 하는 감독이 토이스토리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깡통이죠. 깡통 로봇 이야기를 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 아카데미에서 특별한 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받고 기획한 게 토이스토리였어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요, 자, 이거야. 그러면 다 글로 데리고 가세요. 자기 직관을 점을 딱 찍고요. 목표를 설정하면 나머지 follow me, 싫으면 나가.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었어요.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되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해요. 다음번에 뭐 할까? 무슨 영화 만들까? 돈은 누가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대상이 누구고 감독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끝날 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옆에서 보니까 복창 터져요. 쟤들하고 어떻게 이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60 Minutes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암 걸린 건 그때
뚜껑이 막 열려서 암 걸렸다고 웃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애플에서도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찾다가 넥스트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도 거기에 그냥 덤으로 빨려 들어가요. CEO로 컴백한 게 아니고요. 고문으로 그냥 따르려 들어갔어요. 근데 픽사에서 떼돈 번 뒤에 그 돈으로 주식을 매집하게 되면서 완전히 롤백하죠. 그게 2003년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그러면 떠오르는 이 사람의 명대사가 있죠. 거의 여름은 열 똑같은 대답이에요. Stay foolish, stay hungry. 이 사람이 롤백하고 성공한 뒤에 죽기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했던 졸업생 축하 연설에서 했던 마지막 문장이죠. 끊임없이 갈망해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연설은요. 2003년도에 이 사람이 롤백해서 성공했을 때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과 컴퓨터 월드 저널이라고 하는 데서 공동으로 혁신상을 주는데 그 상을 주었을 때 했던 유명한 수상 연설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에서 정말 위대한 일은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말하는 한 개인, one person은 genius 아니면 excellency. 우리가 수월성 교육 매달리는 게 이런 거죠. 천재 하나가 10,000명 먹여 살린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그 20세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 수월성 교육에 지금도 매달려 있는 겁니다. 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달리 말하면 집단지성일 수 있고 협의, 조정, 기획. 우연이 아닌 게 1997년 IMF 체제 이후에 우리 사회 조직 다 바뀌었죠. 팀제로. 왜 팀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바꾼 거예요, 그냥. 무늬만 팀제예요. 그 팀제의 발단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각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지 이해력, 암기 잘하고 계산 빨리 하고 훈련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성공을 하고 대가를 얻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놔서 서로가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최적의 어떤 상태로 만들어내고 함께 뜻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이나 교육 방식이나 부모가 어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훈육의 방식이나 여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최대한 저항하려고 했지만 온전히 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갔고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줬더라면 얘들이 정말 자기 평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로드맵을 좀 보여주고 조바심을 좀 덜 낼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 10년? 대기업 가도 안정된 일자리 10년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10명 들어가요. 팀장 자리 10년 뒤에 둘 남아요. 저희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들어가면 회사 자꾸 커지니까 부장 때까지는 바보 아닌 다음에 그냥 쭉 가요. 50 중반까지는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대학 나와서 머리 터지게 경쟁해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좋은 임금 받다가 10년 지나면 팀장 자리 둘 남았을 때 나머지는요, say goodbye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대학까지 들이밀어 놓고 그게 끝입니다.
이미 형제, 자매, 무슨 뭐 조카 많이 봤을 거예요. 멀쩡히 대학 졸업했는데 할 게 없어요.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거나 혹은 그 각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 어렵죠. 대안을 만들어 줬을까? 대안은 있을까요? 우리는 북스타트를 통해서 책을 이렇게 받으면 참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책 읽으면 좋지 뭐. 그런데 책 읽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죠. 예전에는 그래도 책을 좀 읽었어요. 왜요? 책을 읽어야 원하는 내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요. 책 안 읽어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넘치게 차고 넘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죠.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셨겠지만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꼭 마련하는 게 있었어요. 요리책. 주방마다 책꽂이에 요리책이 있었어요. 지금 요리책 안 삽니다. 근데 어떻게 요리를 해요? 뭐 친정엄마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백주부가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냥 보면 돼요. 책은 보면 눈 아프고요. 뭐 큰 술, 작은 술 뭐 이러는데 그거 하다가 머리 쥐나요. 근데 그냥 컵에다가 설탕 푹 퍼서 반만 채우세요. 붓고 뭐 직관적이잖아요. 거의 다 영상 정보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책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 혜택이 아주 마음껏 주어졌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다 있어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다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 정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공자 속도예요. 물론 내가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에 주어지는 경우는 제공자 속도입니다. 나는 그 속도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서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보니까 빤해요. 그럼 그냥 대충 건너뛰고 얘기해줘도 되겠어요. 근데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책은 속도를 누가 정해요? It's me. 내가 정하는 거예요. 책이 어려우면 저절로 천천히 보고요. 모르면 앞에 다시 가서 또 보고요. 빤한 것 같으면 그냥 후딱후딱 건너뛰어서 봐요. 책은 주체적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둘째, 영상 정보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프로그램처럼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왜? 날숨에서만 소리를 내요. 그래서 날숨의 길이만큼이 문장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그 사람의 생각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짧은 문장에 익숙해지면 짧은 생각밖에 못해요. 그럼 긴 문장, 날숨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글, 즉 책에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그게 1차적인 목적이어서는 책 읽는 어떤 의미가 반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읽어야 되는 당위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책을 즐겁게 읽고 행복하게 읽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근육을 만들 것인가.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엄마의 생각이 바뀌어야, 아빠의 생각이 바뀌어야 아이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또 다른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잠깐 그 속도를 내가 정할 때 어떤 특정한 낱말 하나에서도요, 때로는 이렇게 뭐가 딱 영감이 박혀서 그 한 문장이나 한 낱말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창의적인 사람이 미래를 만드는데 제공자 속도에 따라가고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삶, 즉 노예와 같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런 풍부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유럽의 많은 사회학자, 교육학자,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상관없이 최소한 6번 직업이 바뀔 것이다. 그게 80년대 후반이니까 아마 지금은 최소한 6번이고 기본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제 아이들을 봐도 뭐 아르바이트하고 한 거 다 따지면 이미 수십 가지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 교육부에서 프랑스의 교육 철학 자체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기관은 각 학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6번, 최소한 6번 삶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강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바뀌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정말 운 좋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삼성전자 취업해서 억대 연봉 받고 10년에 고비도 넘어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확률 너무 낮아요. 그렇게 낮은 확률에 모든 거 걸고 어떤 보상체계로 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가장 많은 층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등급에서 한 5등급 사이 서울 약대 가는 친구들이에요. 눈은 저 위에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근데 원서 낼 때마다 떨어져요. 이력서 200통 냈는데 오라고도 안 해요. 근데 아래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어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노량진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저것 안 따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공무원 시험. 그것도 자신이 없거나 나는 처음부터 취업할래 그러면 연봉 한 2,500, 3,000 왔다 갔다 하는 일자리를 얻어요. 이 친구들이 아까 서울상대 같은 친구들이에요. 어른들이 살아온 건 뭐냐면 역전이 없었잖아요.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얘가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2번 드렸는데 현실 불가능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그러기엔 억울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구별이 되세요?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유심히 보실
시점이에요. 애들 나중에 너 커서 뭐 될래?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거 비관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알고 있는 직업군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너무 이른 나이에 나 뭐 될래라고 하는 건 다른 선택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이에게서 어른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거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밤도 새워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럼 내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밥벌이는 안 돼요. 근데 하면 재밌어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좀 천부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좋은 어떤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요. 노래를 잘해요. 나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좋아하진 않아요. 어디 가서 누가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겁이 나지는 않아요. 왜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근데 별로 즐겁지는 않아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요, 좋아하는 걸 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걸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재수 없는 인간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게 저는 부모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은 주로 인지 이해력이랬잖아요. 다른 걸로 발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 120살 살아요, 이제요. 나이 20에서 25살 사이에 직업을 갖게 되는데 내가 연봉 2,500만 원짜리 직업이에요. 연 3% 인상 돼봐야 10년 뒤에 뭐 3천 얼마 돼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가서 삼성전자 가면 억대 받아요. 처음에 2배 차이에서 갈수록 벌어져야 3배 차이 나고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점에서요. 6번 바뀐다 그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려서 나가면 직업을 얻기도 힘들고 직업을 얻게 되면 지금 직업보다 못한 직업을 얻게 돼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자,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인지 이해력이 늦게 발현돼서 내가 25, 30쯤 됐을 때 공부하는 게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딱 눈이 트여서, 물리가 트여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럼 재밌거든요. 자, 5년 뒤. 근데 야간대학도 없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송통신대학이 있고요. 사이버대학이 있어요. 이건 고등학생 졸업하고 하는 데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4년 뒤, 5년 뒤에 내가 학위가 하나 생겨요. 그럼 보세요. 잘하면서 좋아하는 게 하나 생겼죠. 처음에 내가 직업 가졌을 때 잘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잘하는 게 2개고 좋아하는 게 하나며 좋아하고 잘하는 게 하나예요. 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동료가 방송통신대학 다니면서 학위 하나가 더 생겼대요. 그럼 우리 뭐라 so what? 그런데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대학원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직장 다니면 대학원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런 개방형 대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나중에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다닐 때 화학이나 뭐 농학이나 이런 거 전공을 했다가 쭉 다른 나라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자, 내가 만약에 포도주를 하겠다 그러면 프랑스에 가서 하면 좀 낫겠죠. 뭐 이태리나. 보르도 대학 사이버 혹은 뭐 보르도 대학 방송통신대학에 등록을 해요. 와인 전공으로. 그럼 5년 그러면 내가 우선 불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프랑스의 무슨 농업, 지질, 기후, 뭐 역사 다 알아둬야 되죠. 그렇게 눈이 확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이 트였을 때 단지 그쪽 분야만 트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어떤
역량이 확 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겨요? 보르도 대학에 와인 학위가 하나 생겨요. 내가 잘하는 게 3개고 좋아하면서 잘하는 게 2개인데 10년쯤 되니까 어떤 게 생겨요? 큰 어떤 시선이 생기고 시야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를 스카우트하러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그때쯤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으로 전업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업합니까? 잘려서 가든지 아니면 나 저쪽이 돈 잘 번대더라. 그래서 몰려갔다가 뭐 털어먹든지 운 좋게 성공하든지.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 아이를 그 전철을 밟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성공하지 못해도 그 다음 6번의 기회와 조건이 주어질 때 몇 번째 단계에선가 얘가 탁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6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Up and better. Up and better. Up and better. 한 번 살아요. 내 아이도 한 번 살아요. 내 아이가 나보다는 좀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모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막연한 기대로만 품어봐야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경쟁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일찌감치 내 아이에게 그런 길을 보여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실마리 열쇠는 과연 뭘까요? 그게 책입니다. 아이가 책을 통해서 섬세한 사유를 하고 다양한 감각을 익히고 풍부한 감정을 습득할 수 있으면서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탁 그려낼 수 있을 때, 그게 이른바 빅픽처, 큰 그림입니다. 책은 이전처럼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부가적 수단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6번의 단계마다 그것의 내실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바로 내 아이가 읽는 책입니다. 북스타트는 단지 아이에게 눈 뜨자마자 탁 하고 주어지는 첫 번째 만남으로서 책,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삶을 평생 살아가면서 삶을 설계할 수 있고, 그 삶의 성찰을 할 수 있고, 그 삶을 좀 더 농밀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반자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아이가 어떻게 좋은 책을 고르고 아이와 함께 그 책을 어떻게 읽고 새기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힘을 키우는 것이 10년 뒤, 20년 뒤 아이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스타트는 그냥 작은 선물이 아니라 아주 대담한 기회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부모가 내 아이의 행복을 기대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책, 이 2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지금 이 우람한, 정말 무람한
무식하고 탐욕적인 이 교육의 방식에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2%는 절대로 이 배에서 안 내릴 겁니다. 근데 이 배는 20세기 배고 21세기에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배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못 내려요.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끝까지 못 내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배 보따리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따리 많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따리가 없으면 미련 없이 그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실어줄 수 있는 구명정이든 구명조끼든 어떤 부유물만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2%가 아닌 게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셔서 좋다고 단언합니다.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